너무도 많은 일들이 벌어져서 주변에서는 모 의원께서 한 3선 하신 분인데 우리 고 의원님은 초선이시지만 자기가 3선 하는 동안에 경험했던 거 이상으로 경험을 하시는 것 같다. 그게 아마 계엄이라든가 뭐 탄핵소추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특히 이제 민주당에서 뭐 28번, 29번 이런 일들이 또 제2역으로 또 이어지고 그런 국회가 어떻게 보면 지난 한 70년 헌정사에서 이 정도로 급변하고 극한으로 치닫고 정쟁이 거의 매일 벌어졌던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게 대부분 중진 의원들 의견이시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경험을 그전에는 내가 해보질 않은 거니까 그분들 의견이 맞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직장 생활 한 40년 하다가 이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근데 여기 국회로 들어온 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뭔가 내가 기여할 바가 있다라고 하면 기여를 하겠다. 특히 그게 내가 초점을 맞췄던 거는 대한민국 청년의 미래, 대한민국 청년의 미래, 그 다음에 어떤 중소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 소프트웨어 산업 경쟁력 강화, 사회적 약자 내지는 소외된 계층에 대한 적극적 배려 이 네 가지 화두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국회. 대한민국의 청년의 미래를 위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는 사실은 이 기업의 성장 발전을 통해서 기업이 법인세를 내고 개인들은 소득세를 내고 그것이 기반이 되어서 국가 경제가 발전을 하고 그래야 대한민국 청년의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제 반도체에다가 맨 먼저 초점을 맞췄고 왜냐하면 반도체는 지난 뭐 11년 동안 우리나라 국가 경제 수출의 뭐 20% 이상을 늘 달성을 해왔고 지금도 수출 물량뿐만이 아니라 모든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이제 워낙 크다 보니까 반도체 산업에다가 먼저 포커스를 맞췄는데 뭐 잘 아시지만 지금 특별법 주 52시간 문제가 양당의 어떤 그 쟁점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좀 막혀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지난 8개월이 한 5개월 정도 지났을 때 굉장히 힘들었는데 왜냐하면 이 국회 들어올 때 나는 제2의 인생을 청년들을 위해서 뭔가 멘토가 돼주고 봉사를 하고 그 방향을 잡고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짜 이 정도밖에 이게 안 되나 그 다음에 주변에서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지니까 굉장히 좀 정신적으로 힘들었다. 근데 여러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런 와중에서 내 이 초심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슨 생각을 더 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굉장히 어떤 갈등이 많았는데 이게 봉사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워딩을 하나 더 잡아낸 게 헌신이에요. 내가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내 마음속에 담아놨을 때 가까스로 나 자신을 추스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에서 벌어지는 무슨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배운다.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배운다 생각을 하고 봉사하고 헌신까지라고 하는 그 단어를 가까스로 마음속에 정리를 했을 때 내 정신 상태가 좀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앞으로 무슨 일이 더 벌어질는지는 뭐 상상할 수는 없는데 예단할 수도 없고 흔들리지 않고 처음
마음먹은 대로 결심한 대로 국회 출근하면서 깨끗한 물 한 바가지 여기 여의도 근처 한강에다 붓겠다 이런 심정으로 지금 의정 활동을 하고 있지 않나. 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반도체는 역사적으로 지난 한 40년 정도의 역사를 정리를 해보면 어떤 IP, 그 다음에 설계 기술, 그러니까 지적재산권이나 설계, 특히 이제 팹리스 쪽, 엔비디아나 뭐 애플이나 뭐 여러 가지 회사들, 이거는 미국 중심. 그 다음에 소재, 부품, 장비는 일본. 생산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한국과 대만. 이렇게 뭐 그렇게 꼭 질서를 나누기로 약속을 해서 한 게 아니라 서로의 필요성과 각 국가가 잘할 수 있는 분야로서 이렇게 재편이 돼 왔고 그게 한 40년 동안 흘러왔다. 그게 1984년도에 미국과 일본의 플라자 협정을 통해서 환율을 고정시키고 해서 일본의 메모리 산업이 한국으로 넘어오고 그 다음에 위탁 생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대만에서 시작이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여기에 변수가 들어온 게 사실은 중국이. 그런데 그 기존에 갖춰졌던 그런 질서에서 중국이라고 하는 이제 변수가 들어오면서 미국이 제재를 하기 시작을 했던 거고 사실은 미국은 우리 일반 국민들은 반도체 때문에 제재를 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은 그 전에 총 2018년 이때부터 5G 기술 여기서부터 사실은 시작이 됩니다. 5G 기술이 이게 계속 발전되면 통신 기술이기 때문에 국가 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기술이다. 5G가. 그러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반도체 쪽으로 이제 넘어와 있는 그런 상태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 지금 뭐 파웨이에 대한 제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하고 공조를 이루고 있고 미국이 이제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첨단 장비에 대해서는 뭐 아마 지금 중국이 14나노 정도까지 가지고 있지 않을까. 최근에 뭐 작년 말에 언론 보도는 7나노 ASML 장비를 가지고 있다라고 나왔는데 좀 더 정확한 거는 14나노 정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여러 가지 응용 기술을 통해 가지고 7나노 정도까지 응용한 게 아닌가. 이 상황에서 반도체 관련해서 최근 2, 3년 사이의 변화를 보면 특히 메모리 같은 경우에 중국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다. 그러니까 한국의 메모리 기술하고 비교를 하면 뭐 학자들 또는 이런 CEO들에 따라서 표현이 뭐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반도체 그 자체 전문가는 아니지만 휴대폰을 통해서 반도체를 어떻게 보면 직간접적으로 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특히 이런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쪽은 거의 내가 보기에 별 차이 없다. 특히 휴대폰 정도에 들어가는. 그런데 지금의 그 AI 반도체라고 하는 GPU나 HBM 관련된 그 기술, 그 메모리, 여기에는 특히 GPU야 뭐 이야기할 것도 없지만 엔비디아가 뭐 엔비디아가 뭐 제일 90%에서 AMD가 뭐 한10% 정도 차지하고 있는 그런 GPU는 중국이 따라올 수가 없는 기술이고 MPU 쪽은 뭐 상당 부분 좀 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 근데 AI 반도체에 같이 들어가는 그 HBM 메모리 그것은 적어도 한 3년 이상 차이가 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지 않고 그런다고 하면 또 지금 딥시크가 보여줬듯이 제재를 한다 하더라도 시간의 문제지 중국이 상당 부분 올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제 질서에서
설계 IP, 팹리스 이건 미국. 그다음에 제조 생산은 대만과 한국.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해서는 일본. 근데 여기에 중국이 들어오면서 일본이 설계하고 생산도 지금 하겠다라고 들어가 있는 거고. 특히 그 자동차용 반도체 같은 경우. 그래서 일본이 과거 40년 동안 메모리라든가 이런 데서 뒤쳐졌던 것을 뭐 구마모토라든가 저 다른 홋카이도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부품을 예고를 한 거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이 메모리 이외에 제대로 잘 못하고 있는 파운더리라든가 팹리스 이쪽에 대해서도 우리도 굉장히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삼성에서 40년 있는 동안 15년 정도를 개발을 했어요. 개발을 내가 직접 코딩하고 뭐 납땜하고 이러는 건 아니지만 그 개발 전체를 컨트롤하고 개발 실장까지를 했었으니까 이게 근무 시간이 주 52시간보다 많아야 된다 이게 아니고 본질은 주 52시간 이내에 근무를 해야 된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주당 근무 시간에 한도를 정해놓은 거. 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개발은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주는 뭐 주 52시간이 넘어갈 수도 있지만 내가 그게 개발이 끝났을 때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반도체 주 52시간이 중요해진 거냐면 AI 반도체인 HBM 같은 경우에 한번 팹에 들어가면 150일, 160일이 걸립니다. 4, 5개월이 그러니까 8개 공정이지만 이게 거의 한 1000단계 정도가 돼요. 그러면 이게 한번 들어가면 개발자들은 설계한 사람들은 늘 스탠바이 상태가 됩니다. 거기다가 기존의 메모리하고 HBM 같은 소위 얘기해서 엔비디아가 주문한 이 메모리, 즉 주문형 메모리, 주문형, 즉 커스터마이즈된 고객의 요구 조건에 맞춘 메모리라고 합니다. 그럼 과거의 메모리는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든 삼성이든 만들어서 모든 업체에다가 누구한테든지 PC 업체한테도 팔고 휴대폰 업체한테도 팔고. 근데 이 HBM은 말 그대로 엔비디아나 이런 특정 목적을 가진 회사에다가 판다는 얘기는 그 회사의 주문에 의해서 그걸 만든 거예요. 그러면 개발을 하고 설계를 하고 이러다 보면은 그 주문을 한 회사들의 요청, 즉 고객의 요청에 따라서 미팅도 해야 되고 화상회의도 해야 되고 전화도 해야 되고. 그럼 미국 같은 회사가 우리한테 연락이 올 때는 우리 아침 시간, 아예 밤 10시 넘어서 이 개발자들이 개발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물론 개발하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좀 연봉 특히 높은 사람, 고참, 과장급, 차장급, 부장급 이런 사람들은 고객사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될 거야. 그럼 그걸 주 52시간을 그걸 어떻게 맞춰요? 그러면 1년 동안의 근로시간은 뭐 크게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뭐 1월 달은 뭐 개발이 몰려있어 왕창하든 그러면 뭐 연말에 가서 좀 쉬든 아까 얘기했지만 개발 기간이 늘어난 거예요. 주문형 반도체. 개발 기간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걸 최소 6개월에서 1년 단위는 플렉서블하게 움직여야 된다. 근데 연평균으로 따져보면 주 52시간 정도 하는 거야. 그것도 초과 근무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보상을 해주고 그 다음에 개인의 어떤 건강관리라든가 이런 거는 확실하게 회사가 챙겨준다.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 정치권에 특히 이제 야당 의원들한테도 이야기를 했지만 바깥 세상을 우리가 봐야 된다. 미국이 어떻게 하고 엔비디아 같은 회사 어떻게 하고. 내가 작년에 거기 엔비디아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 사람들 몇 명하고 통화를 했어요. 아니 아직도 우리 주 52시간 하고 있습니다. 야, 너희들은 몇 시간 일하냐. 저에게 100시간도 넘죠 어떤 때는.
제가 전화 컨택한 날이 23, 12월 24, 25 이때. 그때도 일하고 있어요. 일본도 화이트 칼라 익셈션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로 그래가지고 연봉 어느 정도 이상 그런 거 없어요. 그 대신 연간 근무 시간은 맞춰라. 그리고 대만, 중국의 딥시크가 주 52시간 맞춰가지고 200명도 안 된 인력들이 이런 걸 개발을 했다라고 그런 거는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은 난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정치는 국민이 바라는 걸 해결해주는 집단 아닙니까? 그 다음에 산업자원통상부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런 사람들은 우리나라 산업 발전을 위해서 입법 활동을 하는 사람.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죠. 이게 노조, 민노총 이거에 갇혀가지고 꼼짝 못하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